암호 이론 첫 번째 장 암호 기술 및 데이터 보안 소개를 내용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주요 1장의 내용은 암호 기술 개요, 대칭 암호 기술, 암호 분석, 대치 암호, 모듈러 연산, 이동 또는 시즈 암호, 아파인 암호를 내용을 할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대치 암호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모듈러 연산과 시즈 암호, 아파인 암호를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헌으로 책에 있는데, 제가 지금 LMS 시스템에다가 원서로 영어로 써진 원래 번역서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그것의 원본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올려놨죠. 참고하시면 영어 공부 삼아서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왜냐면 제가 책은 좋은데 스프링거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한 것 같아가지고 또 보니까 원동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거기 대학원생들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엉터리로 번역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에라타 수정해 놓은 것도 이제 올려놨는데 참고하면서 좀 여유가 있으면 영어로 된 원서도 한 번쯤 봐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타 참고 문으로 보면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한번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암호 이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 번쯤 사용해 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히스토리 오브 크립토그래피는 그레이트 베드타임 리딩, 자기 전에 읽으면 잠을 푹 잘 수 있게, 잠이 빨리 들 수 있도록,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암호 기술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죠. 책에 몇 가지 우리가 암호 이론 하게 되면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애니그마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암호 기계죠. 독일에서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유선 이렇게 보낼 때 이렇게 암호화 해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죠. 유보트 이런 그래서 그 연합군 측에 함대가 어디로 이동한달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 유보트에다가 이제 암호문으로 전송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위치를 추적해서 이제 전쟁에 크게 이제 초반에 연합군이 상당히 힘들어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걸 깬 사람이 있어요. 알렌 튜링이라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사진인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영화도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도 유명한 영화가 있죠. 거기에 나온 이제 주인공이 알렌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체계를 결국 깼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을 상대로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긴 한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동성연애 자여서 그런 큰 국가적인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되죠. 약물을 계속 투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못 견디고 자살을 했는데 근데 그 타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애플을 보면은 로고가 사과가 있고 거기 약간 한번 베어먹은 자국이 있는 애플 로고가 돼 있죠. 그 의미가 이 알렌 튜링이 그 청산가래가 묻은 사과를 베어먹고 죽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한다라는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암호 이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전쟁 중에 이런 암호 체계를 알렌 튜링이 깨므로써 독일군은 이제 깬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가짜로 이제 잘못된 정보를 흘림으로써 독일군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오히려 함정에 빠져가지고 큰 전쟁에서 이제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도 영향이 미칠 정도로 암호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암호 이론이 뭐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고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여기 보면 스키테일이라고 해서 스파르타 옛날에 뭐 그리스 시대 거기에서 이제 스파르타 뭐 아테네하고 전쟁을 했던 유명한 그 도시 국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썼던 스키테일이라고 하는 암호인데 여러분 이제 이 암호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이렇게 봉이 있고 봉에다가 이렇게 띠를 감아가지고 여기다 뭐 이렇게 이제 더 뭐 스키테일 있어 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로로 실제 이제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풀게 되면 풀어서 띠만 건네지면은 그걸 이제 얼른 해독하기가 힘들죠. 순서가 가로로가 원래 문장인데 풀게 되면 끈을 따라서 읽게 되면 엉뚱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제 문장이 구성되기 때문에 일종의 암호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키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그 키가 요 동일한 두께의 동일한 둘레의 지름과 이 막대가 키가 되는 거죠. 만약에 막대가 작거나 그러면 흐트러지겠죠. 또 막대가 너무 두꺼워도 흐트러지는 거고. 그래서 이 동일한 크기의 막대 두께가 동일한 경우에 그 막대가 이제 키가 되는 거죠. 그걸 동일한 걸 암호문으로 만들 때 하고 사이즈가 두께가 같은 막대를 사용하게 되면 그걸 이제 복호화가 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감아보면 이게 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뒤에 이제 우리가 CG 암호도 하겠지만 상당히 고대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남한테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들만 이제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전쟁상의 우위랄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대부터 암호가 상당히 정치 군사 영역에서는 많이 사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기타 이제 근대에도 현대 암호 이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분들 혹시 뭐 루팡이니 홈즈니 뭐 이런 탐정소설 읽어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약물을 써가지고 암호문을 쓰고 그걸 촛불에 비치거나 빛에 비치면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시도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암호라고 하는 게 여러 곳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암호학을 좀 분류하게 되면 가장 큰 카테고리로 암호학 크립톨로지라고 하죠. 그거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암호 기술과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주로 다룰 건데 크립토 애널리시스, 암호 분석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암호 기술은 암호를 만드는 거죠. 암호를 만드는 거고 암호 분석은 이 암호를 깨는 학문인 거예요. 암호학은 암호를 만드는 분야하고 암호를 깨는 분야하고 창과 방패로 나눠지는 거죠. 이제 우리 이 암호 기술이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암호 분석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암호 기술을 만들었어요. 암호화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알고리즘을 그게 실제로 안전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하느냐? 즉 암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만드는 암호 이론의 암호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계속해서 이제 분석해 봐야 되죠. 그래 가지고도 안전하다고 하는 게 검증돼야만
그걸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 기술, 즉 암호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암호를 깨려고 하는 분석 기술도 그만큼 버금가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암호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암호 분석은 부수적으로 다루고 이제 암호 기술을 주 내용으로 하죠. 암호 기술도 이제 오늘날 이제 과거 과거 오늘날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암호 기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프로토콜은 응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암호 알고리즘을 크게 두 개 나누면 대칭 암호하고 비대칭 암호로 나눌 수 있죠. 아까 스키테일이니 애니그마니 등 과거에 있었던 1976년인가까지의 아주 최근까지, 최근 아니고 한 50년 전까지 대부분의 모든 암호는 이 대칭 암호였어. 대칭 암호. 이 대칭 암호는 암호할 때 키하고 그걸 복호할 때, 복호한다는 것은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걸 이제 복호라 그러는데, 그 암호화할 때 어떤 평문이 주어졌을 때 그걸 암호문으로 바꾸는 거하고 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때 사용하는 키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대칭 암호라고 합니다. 대칭 암호를. 그래서 키가 똑같은 경우. 아까 이제 스키테일 같은 경우도 암호하고 복호할 때 그 동일한 두께의 막대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키잖아 그랬잖아요.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래서 대칭이다. 시메트릭하다. 암호할 때하고 복호할 때가 같은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D.P. 헬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암호문을 만들 때하고 그 암호문을 다시 원래 문장으로 바꿀 때 키가 항상 같다는 생각만 있었지 그걸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못했었는데 드디어 D.P. 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암호할 때와 복호할 때와 키가 같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렇지 않은 암호 이론을 이제 발견해낸 게죠. 그걸 이제 어시메트릭 사이퍼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키쌍이 공개 키하고 비밀 키라고 하는 두 개 모든 개인들이 각각 본인의 공개 키와 비밀 키를 이제 가지고 이 암호 상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쌍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제 암호할 때하고 복호할 때 보면 상대편의 공개 키로 암호하고 복호하는 자신의 이제 개인 키로 비밀 키로 복호를 하죠. 그래서 안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어시메트릭하다, 비대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고 프로토콜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방식에 대한 응용에 관한 분야인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암호 알고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무선 공유 같은 거에 WPA니, WEB니 뭐 이런 것들, WEP니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여기에 사용하는 대칭 암호와 비대칭 암호들을 또 해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제 그 응용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프로토콜에 관한 겁니다. 특히 이제 시메트릭 사이퍼 분야에서는 크게 이제 이 2장부터가 이제 바로 이게 대칭 암호를 이제 할 텐데 뭐 데스니 AES니 하는 것들이 이제 대칭 암호인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크게 이제 스트림 암호하고 블락 암호로 나눠집니다. 단위가 이제 뭐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문자나 뭐 아무튼 특정한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블록 암호와 스트림 암호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암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분야를 보면은 크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러면 암호 기술, 암호하는 거, 그다음에 암호를 깨는 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고 암호화 하는 데는 크게 대칭 암호와 비대칭 암호, 그 다음에 이 둘을 가지고 실제 응용을 하는 프로토콜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대칭 암호도 마찬가지로 대칭 암호도 크게는 스트림 암호와 블록 암호로 그 암호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고 있어야 하죠. 시메트릭 이제 비대칭 암호도 이제 저 뒷부분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개요를 보자 그러면 이제 고대 암호 아까 스키테일도 있었지만 시즈 암호에 이런 게 있어 보면 BC 2000년경이라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부터 암호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대칭 암호 같은 경우에 이제 76년까지 그 76년이라고 하는 게 여기 76년에 DP 헬만인 메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비대칭 암호를 만들기 전까지는 다 대칭 암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보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암호하는 게 물론 암호니까 암호하는 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무결성을 그 메시지가 중간에 다른 제3자가 메시지 내용을 고쳤다거나 하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고치지 않고 제대로 원상태의 메시지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데 이제 대칭 암호가 사용된다라고. 비대칭 암호는 이제 DPL만 메르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비대칭, 즉 암호화할 때하고 복호할 때가 서로 다른 키를 이용해 가지고 암복호화를 한다 하는 이걸 제안한 거죠. 이걸 오늘날 이 비대칭 암호가 암호 전체의 이론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죠. 전자 설명이니 키구치기니 물론 데이터 암호화 할 수 있어요. 비대칭 암호화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방식의 전자 서명 같은 걸 할지 여러 가지 키구축을 한달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들이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대칭 암호화가 방법이 고안됨으로써 훨씬 더 암호의 역할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좀 장단점이 있어요. 뒤에 가면 다 알겠지만 이 대칭 암호는 속도가 빨라요. 비대칭 암호는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쓰는 여기 비교 하이브리드 스킴이라고 있죠. 실제로는 이제 두 개를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 방법들을 탐색하고 공부하는 게 이제 암호 프로토콜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HTTPS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다. HTTPS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브라우저에다가 그 다음에 HTTP만 되어 있는 거 있고 일단 이제 이런 경우는 암호화 돼서 이제 데이터들이 전송되는 거고 HTTP는 그냥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 평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요 TLS 이게 이제 여기에 사전에 전송 계층에서 이렇게 암호화에 관계되어 있는 정보들을 상호 인증하고 어떤 방법을 암호화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정보 교환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서버에 접속할 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기 실제로 암호문이 암호화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이제 집어넣으면 암호화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쓰는 게 TLS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하죠. 그때 이제 보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겁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이야기했듯이 이제 오늘날은 이 두 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장점들만을 섞어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이제 섞는다라고 하는 거죠. 좀 사용하기 좀 그러지만 잡종 이런 거 두 개의 종들을 섞어서 쓸 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칭 암호는 주로 메시지를 암호할 때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 암호는 키교환이나 전자서명 등에 사용하는 형태 뒤에 이제 다 나오니까 이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책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아까 이야기했더니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TLS 층에서 이제 하는 방법을 약간 제가 다른 데서 이제 가져온 건데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이전에 클라이언트는 대개 보면 이제 브라우저고 서버는 웹 서버인 경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크롬이든 뭐 엣지든 띄워가지고
동진대학교 홈페이지 접속하게 되면 HTTPS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 이런 이제 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키를 교환하고 인증하고 그래가지고 그 암호 방식은 뭘로 할 건지 그래서 또 동일한 암호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제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사전 절차를 거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는 그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이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사전 교섭 단계, 연결 단계에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 첫 번째 이제 대칭 암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개요 간략하게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대칭 암호라고 하는 것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쓰는 동일하게 사용되는 게 막 개인 키 암호다, 또 단일 키 암호다, 또 비밀 키 암호 기술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암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키 암호, 단일 키 암호, 비밀 키 암호 이 세 개 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섞어서 쓰다 하더라도 이게 다 동일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키가 하나라고 하는 거고, 그 키는 반드시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황은 앨리스하고 밥이라고 하는 두 A, B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암호 이론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인물들을 되게 앨리스와 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공격자 되게 오스카라고 해가지고 이 3자 구도 안에서 이제 이야기 설명을 풀어 쓰는데, X는 이제 메시지죠. 앨리스가 밥한테 X라고 하는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채널이 이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카라고 하는 제3자가 언제든지 이것을 이베지 드라핑, 즉 도청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앨리스하고 밥이, 앨리스가 X라고 하는 메시지를 밥이 설사 중간에 도청을 하더라도 모르도록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이런 중간에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오스카라고 하는 도청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고 그게 어쨌든 이 메시지를 얘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보더라도 이제 못 알아보도 그게 이제 암호문으로 만드는 거죠. X라고 하는 원 평문을 암호로 만들어서 보내야만 오스카가 그걸 보더라도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전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칭 암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키가 하나이고 그것은 앨리스와 밥이 동일하게 가져야 돼.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이제 암호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앨리스가 밥한테 X라고 하니 이제 X가 평문이에요. 평문은 플레인 보통의 문장이다.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평문이라는 게 원래의 메시지인 거죠. 문장인 거고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 암호문은 이제 평문을 암호화해 놓은 사이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키가 있어요. 키를 가지고 이제 암호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하는 것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X라고 하는 평문을 입력으로 받고 이 2는 인크립션이에요. 이자를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함수로 생각하면 돼요. 암호화 알고리즘에다 집어넣는 거지. 이 평문을 집어넣으면 Y라고 하는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거지. 암호문이.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K라고 하는 키가 있어야 돼. 키가. 즉 암호화 알고리즘과 키를 이용해서 X라고 하는 평문을 암호문 Y로 만드는 거죠. Y로. 함수처럼 쓸 수 있죠. 요거 K와 E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X라고 하는 평문을 입력하게 되면 Y라고 하는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이건 이제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전송되겠죠. 물론 이제 이때 오스카가 이 Y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암호문이니까 뭐 이상한 문자가 막 써 있겠지.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해독 불가능한 형태로. 이제 복호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밥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디크립션, 여기 디크립션은 복화라 그래요. 복화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씁니다. 함수처럼 D자에 소문자를 써가지고 인크립션, 디크립션. 마찬가지로 키를 이용하고 여기서 들어오는 Y를 입력으로 받죠. 복화에서는 암호문을 입력으로 받는 거예요. 입력으로 그걸 대상으로 디크립션 복화 알고리즘과 그때 키를 이용해가지고 원래 평문 X를 얻어내는 거죠. 즉 X에서 X를 보내는 게 맞는데 중간에는 이제 Y를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암호화와 복화가 끼어든다. 암호화는 평문을 가지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 Y를 만들고 복화는 이 암호문 Y를 가지고 디크립션이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동일한 키를 이용해서 원래 평문인 X를 얻어내는 이 과정이 이제 대칭 암호에서 이제 기본 루틴이죠. 암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공격자는 Y밖에 못 보는 거고, 앨리스와 밥이 드디어 X, 자기 원래 보내고자 하는 X를 밥이 이제 X로 복화해내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에 단점이라기보다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키를 공유해야 돼요. 여기에 K하고 암호화할 때 K하고 복화할 때 키 K가 동일한 거야. 동일하고 이것은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면 안 돼. 그러면 고스카가 그걸 가져버리게 되면 얘도 K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암복화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안 돼. 절대 K는 노출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한 채널, 시큐어 채널을 통해서 K는 별도로 이 둘 사이에 공유돼야 된다는 게. 이게 또 중요한 요소죠. K를 그냥 이렇게 그냥 암호화되지 않은 뭐 메일로 보내버린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안전한 채널로. 지갑이라고 쓰는데 어쨌든 책에 아무 두 사람이 따로 만나가지고 가르쳐 주든지 아무튼 다른 경로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안전한 채널을 하거나 WPA 사전 공유 쉐어드 키가 있죠. 여러분들 그 우선 공유기에 보면 사전에 아예 기계에 찍혀 나오는 키가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키는 공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키를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키가 하나면 안 되겠잖아. 그럼 오스커도 알아버리니까 키는 엄청나게 많아야 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오스커가 이제 추측을 못하지 어떤 키를 썼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패스워드 만들 때 자기 유관된 정보를 쓰지 말아. 학번 같은 걸 알지. 주민번호, 집전화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죠. 그래서 키를 쓸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키를 쓸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키 공간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쓰는 그 집에 이제 뭐 버튼으로 누르는 그런 키가 있다 그러면 0부터 9까지가 있잖아요. 0부터 9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네 자리 숫자를 쓰겠다 그러면 0 가능한 게 뭐겠어요? 0000부터 그 다음에 뭐 0001도 되겠죠. 쭉 쓰면 끝에는 9999까지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키 스페이스 키 공간이에요. 암호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쓸 수 있는 게 0000부터 9999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네 자리 숫자를 쓸 수 있잖아요. 총 10,000개겠죠. 10,000개. 0000부터 999 9999에다가 0을 하나 더 경우의 수를 따지면 1부터 9999까지 에다가 0도 쓸 수 있으니까 총 10,000개가 된다. 이 10,000개가 키 공간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자릿수를 넓히고 사용하는 게 숫자뿐만 아니라 알파벳도 쓰고 경우의 수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키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K1, K2, 뭐 KN 해서 좀 N개가 있겠죠. 아까 그걸 따지면 여기를 0000이라고 하고 얘를 뭐 9999라고 한다 그러면 총 1부터 만까지 10,000개 키가 있을 수 있다. 키집합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 쓰는 거죠. 두 사람만 공유하고 오죽하는 걸 추측하지 못하도록 이제 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어쨌든 대칭 암호 기술에서의 암호하고 복화하는 또 키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호문은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우리 흔히 쓰는 채널을 사용하지만 키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키가 공유된다. 왜냐면 키가 똑같다 그랬어요. 대칭 암호에서는. 요걸 좀 이제 뭐 수식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로 표현했던 거예요. 암호화라고 하는 게 인크립션 알고리즘에 암호화하는 알고리즘 그때 사용한 키가 이거다. 그리고 메시지가 X죠. 평문이. 그렇게 되면 함수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아웃풋이 Y라고 하는 암호문이 되겠죠. 암호문. 그 다음에 이제 복호하는 입장인 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는 것은 암호문이야. Y라고 하는 걸 받죠. 암호로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그걸 이제 복호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키는 K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함수처럼 사용하면 평문이 X를 이제 추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이 쓰여졌는지를 밥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뭐 함수처럼 이렇게 역변환하게 되면 즉 복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 안에 요 부분이 암호 y죠. 암호문이잖아요. 요 과정이 요거잖아. 요거에 그래서 y를 다시 디크립션하면 x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별건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키는 전송돼야 된다라고 하고, 안전한 채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암호화와 복화 알고리즘 공개를 해요. E하고 D는 공개를 한다. 알고리즘을 공개한다는 게 좀 이제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알고리즘을 굳이 공개를 하느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암호 분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 그랬잖아요. 크립토 애널리스트 그 분야에서 이런 암호 알고리즘의 단점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죠. 그래야 이게 그런 분석을 통해서도 안전하다고 하는 게 검증돼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암호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을 숨겨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오직 키만 숨겨 놓으면 안전하다. 즉 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더라도 암복호와 키만 아무튼 중간에 공격자가 모르면 알고리즘을 안다 하더라도 이 K를 추출해낼 수 없다. 거기에 암호 알고리즘은 의존해야 되는 거야. 키를 모르면 암복호 알고리즘 공개되어 있어도 그로부터 키를 추출할 수도 없고 추정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알아낼 수도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암호 알고리즘 안전한 거죠. 아무튼 암호 알고리즘은 암복호 알고리즘 공개한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대치암호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이제 대치암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약간 여기서 남은 것도 이제 고전적인 대치암호, 대칭키 암호인데, 고전 암호 중에 이제 서브스티션 사이퍼라고 해서 대칭, 뭔가를 다른 걸로 바꾼다 이렇게 대치라고 하는 게, 서브스티튜트라고 하는 게 다른 걸로 대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옛날에는 다 이제 이런 대치암호가 줄이었죠. 가장 간단한 건 이런 게 CG 암호 같은 게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평문에 우리가 쓰는 영어로 이제 알파벳을 봅시다. 평문에 A를 갖다가 다른 알파벳을 바꾸는 거예요. K, B는 D로 하자. C는 W로 하자. 그러면 이제 A, B, B, A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 단어를 얻겠지만 이런 단어를 암호화한다 그러면 요 테이블을 보고 A는 K로 대치, B는 D로 대치, C는 W로 대치 이렇게 하니까 A는 K로, B는 D로 바꾸겠죠. K, D, D, K로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면홈을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복구하는 쪽에서도 요 테이블을 보고 각각 알파벳을 뭘로 바꿨는지 이걸 이제 암호화해서 보낸 쪽하고 복구하는 쪽에서 요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서로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공유해야 되겠지. A를 뭐 다른 엉뚱한 걸로 되어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동일한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거꾸로 보고 K를 보고 이놈이 A구나, D를 보고는 B구나. 그래서 이제 A,
BBA를 알아낼 수 있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치 암호를 하게 되면 이런 문장으로 이제 뭔가 지금 원래는 의미가 있는 문장이었는데 일단 대치하는 테이블에 의해 가지고 바꿔놨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걸 바로 보고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문장인지. 그럼 이게 이제 안전하냐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이런 대치 암호 고전적인 공격 방법을 보면은 이제 여기 책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소모적 깃탐색 무작위 공격을 해서 무식하게 이제 브루트포스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 뒤에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나 이런 분석 공격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소모적 깃탐색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소모적 깃탐색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대치표 아까 치면 그 테이블 있었잖아요. 가능한 모든 대치 테이블을 다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적 키를 다 소모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번호판에서 00 4자로 된 거 있으면 0000부터 999까지를 다 집어넣어보는 거지. 문을 열 때 000부터 99까지 10,000개 중에 뭐 하나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모적 키탐색이라 하기도 하고 또 무작위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영어로는 브루트포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쓰기 귀찮아서 원서책이 PDF로 돼 있어가지고 잘라서 이제 붙인 건데 여러분 책에는 뭐 한글로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그조스티브 키서치가 아니고 이게 소모적 키탐색이라는 얘기고 브루트포스 어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작위 공격이다. 좀 무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쭉 써져 있는데 K라고 하는 키 공간이 있죠. K개 1부터 K개 여기로 빠지면 10,000개의 키가 있는데 그 모두 가능한 모든 KI는 1부터 K까지 000부터 99까지를 다 암호의 디크립션이죠. 복호할 때 이제 그 키를 사용해 보는 게 아마 체계가 아마 D가 아니고 E라고 써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디크립션이 복호할 때 모든 키를 다 이제 사용해 가지고 그때 이게 이제 Y는 암호문이잖아요. 암호문을 대상으로 이제 그 복호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했던 그 동일한 암호 알고리즘에 상응하는 복호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디크립션을 키는 여기 있는 1번부터 K까지라고 하는 모든 키를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평문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걔가 코렉트 키일 수 있다 이거죠. 뭔가 문장인지 뭐 이렇게 이상한지 이거 암호문이잖아요. 이 암호문을 집어넣고 어떤 테이블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테이블을 하나 이제 이 무작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이제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던 이게 이제 이 this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이제 그 테이블이 그 테이블이 키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 뿐이고. 그러면 방금 했던 대치 암호의 경우에 키가 몇 개나 존재할 건가 한번 세보죠. 우리가 영어 알파벳은 26글자예요. 26글자에서 A부터 Z까지 있을 텐데 이놈을 바꿀 수 있는 게 A를 바꿀 수 있는 게 요 두 개만 사실 또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이 C는 C도 Z는 Z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흐트러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순열이죠. 순열. 즉 뭐냐면 A, B, C, D 쭉 해가지고 Z까지를 흐트러 넣는 방법의 개수인 거야. 흐트러 넣는 방법. 이걸 흐트러 넣는 것을 그래가지고 각각 흔들어 놓은 모든 방법들을 여기다 이렇게 대칭시키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럼 A, B, C, D, Z를 각각의 이쪽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A부터 Z까지라고 하는 알파벳 순열을 쭉 흐트러 놓는 방법의 개수만큼의 테이블이 존재하겠죠. 테이블이 즉 A, B, C, Z까지인데 B, A 이런 것도 한 흐트러 놓는 방법이잖아요. 앞에 두 개만 물론
제일 마지막에 뭐 끝에부터 x, y 이렇게 쭉 거꾸로 해가지고 CBA 이런 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흐트러는 거.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대신에 이제 Z, Y, X 하고 저 밑에 CBA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잖아. 이것도 하나의 테이블이잖아요. 대치표에 대치표로. 아무튼 대치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A부터 Z까지를 흐트러 넣는 방법의 개수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시간에 그걸 배우는 거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는데 26개니까 26 팩토리얼계가 돼요. 26 팩토리얼. 그게 이제 팩토리얼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26, 25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게 약 2의 88승계가 된다. 어마어마하게 숫자죠. 2의 88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약이란 이야기예요. 정확한 건 아니고 26승 팩토리얼은 약 2의 88승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같다. 2의 88승계가 얼마나 큰 수일까요? 2의 10승이 1024라 말이야. 1024. 약 1000이라고 씁시다 우리가. 1000이니까. 그러면 이놈의 1000을 갖다가 8도 뺍시다. 8승을 하는 거야. 8승. 8승. 10 곱하기 8이면 80이잖아요. 정확히는 88승이지만 80승이라고 하면은 1000에다가 8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1000 곱하기 또 1000 곱하기 이걸 8번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0에다가 0을 계속해서 붙이는 거죠. 이렇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쓸 건데, 그 대치표 중에서. 이건, 오스카가 공격자가 그 표를 추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브루트포스, 무작위 공격으로도 하기 힘들어. 그 언제 이 많은 걸 다 해볼 수 없잖아. 물론 컴퓨터로 해도 안 돼. 이렇게 큰 수는. 그래서 이런 무작위 공격 공격으로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아까 뭐 0000부터 999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잖아. 10,000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 몇 시간 앉아가지고 계속 눌러보면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컴퓨터라면 금방 해버리고. 그렇지만 이 88승계가 해당하는 그 대치표를 다 사용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여기 한 가지 이야기하자 그러면 무작위 공격 방법은 모든 암호를 깰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이 안에 키 공간 안에 키가 있을 거니까 무작위 공격 방법으로 못 깨는 암호는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야. 키 공간이 크면.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키 공간의 크기에 좌우됩니다. 키 공간이 너무 작아버리면 모든 암호 알고리즘 브루트포스 어택으로 무작위 하나씩 대입해보는 공격 방법으로 다 해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키 공간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스워드 만들 때 숫자, 문자, 뭐 특수 문자를 섞어서 쓰고 뭐 최소 9문자 이상 쓰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키 공간을 늘려야만 이런 브루트포스 어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대체하고 그럼 안전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한. 이렇게 키 공간이 커서 무작위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대체하면은 완전 안정하는 거냐? 답은 아니다. 왜냐면 이렇게 무작위 공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두 번째 분석적 공격 방법이 있어요. 대치 암호의 경우에 서브스티튜션 사이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식하게 하나씩 대입해보는 방법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든 단어에는 빈도수가 다 달라요. 알파벳에 보면 E라고 하는 영어에는 E라고 하는 알파벳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그 다음에 T자가 많이 쓰이고 제일 안 쓰는 게 이제 Z 문자가 가장 안 쓰이는 거죠. 이런 알파벳에는
영어 알파벳,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알파벳은 이런 알파벳마다의 빈도수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제공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공격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설사 우리가 어떤 문장을 E를 갖다가 테이블에서 D라고 바꿨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암호문 이제 E라고 하는 문장, 이거는 뭐 플레인 텍스트이고 이건 암호문 사이퍼 텍스트일 텐데, 사이퍼 텍스트에 D자가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 원문에 당연히 E가 많겠죠. 빈도수 이거 봤을 때 통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암호문에는 당연히 T자가 많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암호문만 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T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보니까 요 놈이 아마 2인가 보다. 2인가. 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많은 것을 봤더니 T더라. 원래는 T를 X로 썼다. X로. 바꿨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자는 X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암호문에 있는 얘들을 D를 E로 바꾸고 X는 T구나. X는 T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장들이 이제 조금씩 해석이 돼 가죠. 이런 식의 이제 영리한 수학적, 통계학적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아까 일일이 다 키 탐색을 모든 표를 다 대입해보지 않고도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타 이제 그 밖에 영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보면 되게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게 보면 Q 다음에 U가 나오죠. 퀘스천 할 때 이런 특징도 있어요. QU. 그래서 되게 Q를 하나 알게 되면 뭐 U를 이제 알 수 있고, U를 알면 앞에 있는 게 Q가 아닐까, 이런 식의 알 수 있죠. 영어 단어의 패턴상 두 개, 세 개를 묶였을 때 되게 보면 되게 자음, 모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security 이렇게 그러면 다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되게 꼭 이렇지는 않지만 되게 이런 규칙이 있는 거라고. 그런 것도 이제 암호 해석할 때, 암호문을 해석할 때 키를 몰라도 지금 하는 거예요. 키를 몰라도 암호문만 가지고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키를 테이블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가 만약에 되어 있어 버린다 그러면 되게 보면 더나 엔드들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빈도수가 많아. 특히 더 is, 뭐 on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문장 내에 it 이런 것들은 빈도수가 많아요. 되게 그리고 딱 떨어져 있고 단어로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A, E, T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T는 A고 E는 H구나, T는 E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깰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에 우리가 봤던 암호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숫자를 세봤더니 Q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럼 그걸 2로 바꾸는 거지.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RD, 세 문자로 이렇게 딱 됐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여기도 RD 이렇게 있어. 이게 보면 뭔가 빈도수가 작네. 그러면서 빈도가 많네 하면서 끝에가 2로 끝나는 걸 생각해보니까 더가 있어. 그럼 일단 R과 D를 T하고 H로 이제 놓고 보는 거죠. 이걸 또 다 이제 R을 T로 놓고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나가면 이걸 이런 식으로 We will meet in the middle of the library and then all arrangements are made. 아무튼 모든 일이 처리되면 점심때 도서관 중간에서 보자. 정오에 이제 그런 문장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요걸로부터 요것을 추출할 때. 이렇게 하면 그 표를 일일이 다 288개의 표를 만들어서 하나씩 해볼 필요가 없고, 암호문 자체만 가지고 통계적 특성이랄지 또 영어의 패턴이랄지 단어의 패턴들, 빈도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얻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체 암호는 안전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브루트포스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교훈이 그거죠. 키공간이 커. 그래서 무차별 대입 공격은 힘들지만 그 암호문에 있는 암호문이 평문의 통계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금방 깨진다. 그래서 키 공간만 크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알고리즘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 하죠. 이제 암호 분석 그래서 이제 보자 그러면 아까 이제 앞에 분에서는 암호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안 했었는데 암호 분석도 이제 좀 부류를 나눠보면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제 책에서 나눠놨어요. 하나는 클래시컬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서 아까 했던 분석적 공격이나 무작위 공격 방금 앞에서 해봤죠. 하나씩 다 대입해 보는 거랄지 아니면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그 암호 알고리즘에 있는 내재적인 어떤 취약점들을 이제 수학적으로나 통계학적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 분석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것들을 합해서 이제 고전적 공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임플리멘테이션 어택은 뭐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도 하는데 부채널 공격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 그러면 요거는 전혀 상관없어. 암호 알고리즘하고 전혀 상관없고 이 구현 부채널에서 실제로 이제 이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기계를 대상으로 그 장비에서의 어떤 전력 소모의 패턴이랄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그 키를 간접적으로 추천해내는 것을 이제 구현 공격, 임플리멘테이션 이제 구현이죠. 구현. 또 사이드 이펙트, 사이드 채널 어택, 부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죠. 어떤 책에는 없지만 보면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떤 암호 관련된 스마트 카드 리더랄지 아무튼 뭐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할 때 이 전력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 전력 소모되는 전압의 흐름을 이런 오실로스코프랄지 이런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패턴이 나와야 돼. 패턴이. 그래서 아랫부분은 뭐 0이고 윗부분은 1이다. 0, 1, 1, 0, 0, 1, 1, 1, 1, 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진수 결국은 이제 컴퓨터에서는 모든 암호도 결국은 이진수로 표현되잖아요. 0과 1로. 그래서 0을 처리할 때하고 1을 처리할 때하고 그 연산할 때 전력 소모의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부채널 공격, 구현 공격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디바이스를 만들 때 그 디바이스에 직접적으로 이런 것은 뭐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직접 그 기계에 근접해가지고 이런 기계를 이제 붙여가지고 전력을 체크할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거 이제 포렌식 하려고 그럴 때 거기에다 이런 전압을 걸어놓고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공격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공학적 공격이 있지. 사회공학적은 여러분들 피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임수를 쓰는 거지 결국은.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분야가 있잖아. 뭐 그 암호를 추출해낼 때 뭐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할지 차번호를 할지 전화번호를 할지 그 사람의 주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또 패스워드를 이제 추출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알고리즘 자체라기보다는 가장 약한 고리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암호를 깨는 거죠. 부채널 하드웨어적인 어떤 깨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서 다루는 것은 이 두 개는 다루지 않고 구현 공격하고 사회적 공격은 고전적 공격 중에 분석적 공격과 무작위 공격을 다룹니다. 특히 이제 되게 보면 이제 무작위 공격이 얼마나 암호가 강하냐를 이제 주 내용을 해요. 분석적 공격은 이제 수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해. 분석적 공격을 쓰지만 우리는 이제 책에서 이건 다룰 수는 없고,
대개 보면 이게 얼마만큼 무작위 공격에 강하냐,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분석적 공격도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치 암호라고 하는 것이 키 공간이 크기 때문에 무작위 공격에는 강하지만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는 분석적 공격이 아주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암호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암호 시스템은 우리는 공부를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루지만 고전적 공격만 다루지만 반드시 구현 공격과 사회공학적 공격에도 안전하도록 암호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훈이 이제 그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we have to make sure that 사회공학,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 인플레이션 어택까지 구현 공격에 또 이것들도 프랙티컬하지 않다. 이런 것들도 이런 공격에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매크시 확신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암호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필요한 이유가 이 커커퍼스 원칙이라고 해서 이 책에 약간 CH라고 하는 K, CK입니다. CK 커커퍼스 항상 시험을 자주 내는데 커커퍼스 원칙이라는 이게 현대 암호 이론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암호화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공개해놓고도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암호화 알고리즘, 어떤 암호화 시스템, 또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면 그것은 공개해놔도 안전해야 돼. 오직 안전성을 보장한 키 공간이 커서 키가 노출되지만 않으면 안전해야 된다. 키에만 암호의 안전성은 보장받고 암호 알고리즘 자체를 숨겨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모호성을 이용한 안전성이라는데 암호 알고리즘을 숨겨가지고 남들이 암복화하는 방법을. 근데 그런 것들은 금방 깨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뭐 DVD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뭐 콘텐츠 스크램블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CSS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콘텐츠 안에 있는 걸 뭐 섞어가지고 이제 하는 뭐 그런 콘텐츠 부호하는 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걸 암복화하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역공하게 해가지고 쉽게 암호 알고리즘 밝혀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호성을 이용해갖고 남들이 모르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 암호 알고리즘은 복화는 이건 공개해가지고도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커커퍼스 원칙이다. 암호 알고리즘 만들면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무작위 공격이나 또는 특히 분석적 공격에 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어떤 제3자 오스카가 머리 좋은 사람이 공격자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알고리즘 알고 있어도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키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암호문을 해결할 수 있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키는 또 그러면 얼마나 커야 되냐, 키 길이가 얼마나 길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작위 공격만이 공격 방법, 분석적 공격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분석적 공격이 가능해버리면 그때는 키의 길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오직 그런 분석적 공격이 불가능하고 오직 무작위 공격만이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인 경우에 긴 키 길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모든 암호 알고리즘은 무작위 공격 가능하니까 키 공간 내에서 다 집어넣으면 그러고 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런 키의 길이는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암호 알고리즘 크게 그 프로토콜 빼고 대칭키 알고리즘과 비대칭키 알고리즘 여러분 나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칭키인데 이때 키 길이가 좀 달라요. 요구되는 게. 대칭키는 좀 키 길이가 좀 짧아도 되는데 이 비대칭키는 키 길이가 훨씬 길어야 돼. 예를 들면 대칭키의 경우는 80비트만 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안전성이 80비트짜리 대칭키의 경우 80비트의 키 길이다 그러면 그 정도하고 동일한 암호 강도를 보장해 주려고 그러면 비대칭키에서는 1024비트 정도의 키 길이를 가져야 된다. 비대칭키는 대칭키에 비해서 훨씬 긴 길이의 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긴 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암호 알고리즘이냐, 대칭 키 알고리즘이냐, 비대칭 키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키 길이도 달리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64비트다 그러면 키 공간은 264승계죠. 왜냐하면 알잖아요. 각각 여기 공간이 비트가 쭉 있다 그러면 여기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0 아니면 1이잖아. 0, 1 두 가지. 0, 1 그게 두 가지죠. 옆에도 또 0, 1 두 가지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곱해가니까 이게 64개다 그러면 요것은 2의 64승이 되겠죠. 키 길이는 키 공간은 2의 64승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0으로 채웠을 때 0으로 64를 채우는 것부터 쭉 다 채우고 마지막에 1로 다 채운 거예요. 64개를 했을 때 요 개수를 세보면 2의 64승계다 라고 합니다. 상당히 크죠. 64승계. 근데 오늘 컴퓨터도 좋아가지고 64비트 키 길이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128승, 128비트 이상 돼야 된다. 256, 뭐 512, 256은 512를 쓰죠. 요즘 컴퓨터가 계속 좋아지고 GPU 컴퓨터니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뭐 1024니 아무튼 갈수록 이제 키 길이는 길어져야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은 암호 알고리즘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분석적 공격 방법이 없어야 되고 오직 무작위 공격 방법만이 적용 가능한데 그때 키 공간이 엄청 커서 그 키를 추출할 수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암호 알고리즘의 기본 스킴이에요. 결국은 깰 수는 있지. 무작위 공격을 하면. 그렇지만 공격 해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 1년 해가지고 겨우 좀 알아내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키를 바꿔버리면 또 1년 해야 되잖아. 뭐 이런 식인 거지.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자꾸 이제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하잖아요. 요거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오스카가 컴퓨터를 막 사가지고 아주 좋은 컴퓨터들을 몽땅 막 병렬로 하게 해놓고 브루트포스 어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동신대학교에 있는 모든 내가 암호를 알아보겠다 하고 막 하면 계속 이제 수십 일간 막 돌리고 몇 달간 돌릴 수 있죠. 근데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버리면 그 들였던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미래전망에서 무호 법칙이라고 있죠. 1년 6개월마다 컴퓨팅 파워가 2배로 증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무호 법칙 하에서 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암호문 X를 해독하는데 100만 달러짜리 컴퓨터로 1개월에 걸린다 그러면 15년이면 15년 후면 16개월이 10번인 거죠. 1.55년이잖아요. 18개월이 1.5 1년 6개월이 1.5년이죠. 연으로 따지면 그때마다 2배씩 증가하니까 컴퓨터 파워가 저기 1.5년마다 거듭 작업이 되는 거야. 그것에 또 2배 또 1.5년 지나면 또 그놈의 또 2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15년이라고 하면은 2의 거듭 작업에 10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은 이 18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 10년이라고 하니까 2의 10승이잖아요. 2의 10승. 2배씩 2배로 증가됐으니까 10년이면 1.5에 10배잖아요. 근데 그게 거듭 작업승이란 말이야. 이렇게도 생각하면 되지. 어떤 것을 반조각 냈어. 크기를 생각해봅시다. 처음에 반조각 냈어. 근데 그놈의 반조각을 하면 어때요?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또 그 나머지 다 버리고 그놈의 또 반조각을 내는 거죠. 그럼 진짜 8분의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2분의 1씩 줄어들지만 2배로 증가하지만 여기는 반으로 생각하면 반으로 반대쪽으로 줄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듭 작업성으로 처음에는 2분의 1 2승 2 2에 3승 3번 하면 물론 이렇게 되겠죠. 면적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해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15년이면은 2에 10승
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1개월을 물론 이제 45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데 분으로 나누면 분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30일에다가 24시간 60분이죠. 이러면 1개월이잖아요. 2의 10승 이게 1000이라고 잡고 이걸 나누면 약 45분, 43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43분 몇 초. 45분 이내로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 달 걸린 것이 15년 후면은 45분만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어 법칙이 처럼 컴퓨팅 계산 능력이 1년 6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그러면 15년 후에는 현재 한 달 걸리는 암호가 45분 만에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듈 연산과 시즌